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 출석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대담을 나누기 전에 그럼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그리고 헌재 모습은 어떤지 저희가 현장 상황을 먼저 보여드리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와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지금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되겠고요. 헌재 앞은 오늘 아침부터 기동대 또 뭐 병력 배치를 해둔 상황입니다. 저희 연합뉴스 TV도 이 서울구치소 상황 또 헌재 상황 움직이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 두 분께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윤 대통령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출석을 하겠다라는 뭐 뜻은 밝혔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진 않았는데 오늘 출석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출석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나 배경을 어디서 좀 찾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떤 이 출석 거부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나가겠다라고 했고 뭐 출석해야 되는 자리에 나가지 않았던 것도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여론전에 잘 활용해 보겠다 이런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대통령이 어떤 법적으로 이 정당성을 따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이 헌재 탄핵 심판 절차라든지 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대통령의 정치 무대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향한 일종의 정치적인 논리를 제공하고 정치적인 선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헌재에 직접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탄핵 심판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계엄 선포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강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어떤 입장을 한 번 더 피력하고 여론에서 조금 더 우위에 서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이게 헌재 선고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변론할 의사가 있다, 직접 재판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약속 이행 차원에서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선동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법과는 다르게 좀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 정신이라는 것은 국론 분열을 막고 이 사회 통합과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함에 있어서 그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정성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고도의 정치행위, 그러니까 주장을 하건대 그런 것들을 하게 된 이 경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재판의 특성에 맞춰서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가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과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세평 남짓한 이 감방에 구속이 된 지금 현재 구금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준비하는데 너무 큰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그리고 저희가 헌법재판소 현장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이 출석을 예고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동선과 경호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헌법재판소 앞에 등장할지도 관심인데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본 바로는 뭐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입장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복장과 관련해서도
뭐 규정상 사복도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구속된 증인들이 이 참석을 할 때 어떻게 했나 보니까 뭐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해서 뭐 도보로 예. 이동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라든지 이런 폭력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뭐 헌재에서도 그렇고 경호처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바로 이 재판장으로 갈 수 있는 동선을 좀 찾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복장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미결수의 경우에는 꼭 수의를 입지 않더라도 이 사복을 입고 출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고려가 돼서 지금 이 저희가 동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지금 경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기는 한데 예. 이 부분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의 보안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충돌 사태라든지 물리적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안에 좀 붙이고 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해주신 대로 뭐 모습을 드러내냐 마냐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드러내지 않고 바로 이 재판장으로 향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이 1차 그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직접 출석을 했을 때도 경호 차량을 이용할 수 없지만 이 후송차를 통해서 기꺼이 또 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진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포승줄을 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주장도 제기가 되지만 이 포승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부지법에서 또 이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던 만큼 이제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을 비롯해서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오늘을 비롯해서 모든 결론기일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현재는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번 주 목요일이죠. 김용현 전 장관이 이 탄핵 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증인과 대면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지금 김 전 장관과는 이 포고령 1호 작성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좀 진술이 좀 뭐랄까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포고령 관련한 얘기가 핵심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이 포고령이 작성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이게 이 초안을 작성한 것은 맞으나 결과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종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떠넘기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어떤 뭐 여러 사건에서도 그렇고 여러 재판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 범인들 간의 얘기가 엇갈리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아니다. 나는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의 공방이 오가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런 전초전이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 결국 이 포고령을 검토하지도 않고 뭐 포고령이 선포될 리가 만무하고 결국에 비상계엄권의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방부 장관이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다 맡겨놓고 뒷짐을 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직접 대면을 해서 얘기가 오가는 과정 가운데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공방을 통해서 오히려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도 다 직면해서 결론하겠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 지금 보여진 전략인 거잖아요. 이것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어떤 그 수사 절차 과정의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도 많은 이런 폭력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사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본격적인 이 변론 전략을 갖춤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서로의 어떤 진실 공방을 위해서 맞붙는다라는 저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면서 좀 일관된 이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김영현 장관이 모두 다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단 사이에서 또 이렇게 좀 합을 맞추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 변론 전략을 다시 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공수처 주도의 좀 무리한 이런 그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의 발부를 비롯한 이 절차상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는 오로지 변호인단도 좀 변론 절차상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공수처의 무리한 움직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로 끝났습니다. 약 6시간 만에 다시 철수를 했는데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철수한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헌재 출석과 관련해서 접견 중에 공수처가 이제 강제 구인을 하러 왔다, 구치소를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의 이러한 움직임이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일단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공수처와 대통령이 사실은 뭐 대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일종의 좀 대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러 나와라,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간다, 수사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불응하는 것은 사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이제 그런 행위를 행한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공수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강제 구인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이게 뭐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있는 한 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던 만큼 그런 선례들을 참고해서 공수처의 권한을 행사한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어떤 영향을 대통령의 이 출석에 영향을 미쳤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수사 회피 전략으로 출석도 검토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 수사에 불응하는 것도 사실 여론 지형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책임론 이런 부분들에서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 헌재 탄핵 심판을 핑계 삼아 이 공수처의 수사를 불응하는 그 명분을 하나 더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뭐 공수처가 좀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과 별개로 구속영장이 정당하게 발부가 됐고 구속이 된 피의자가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행태이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이후에 다시 강제 구인 등을 포함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향후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묵비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방어권의 일종이기 예.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게 수사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수처가 사실 지금 되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지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서부지법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어차피 체포영장은 실효성이 없다. 48시간 동안 체포가 된다라고 해서 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에 진척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면 수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 측에서 좀 무리하게 수사를 집행하면서 이 윤 대통령 측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빌미를 오히려 명분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사에 임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공수처의 무리수로 인해서 수사가 더 난항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이제 20일 안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수사를 어떻게 나눠서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수사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태고 정작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를 결정해야 될 검찰 입장에선 제대로 수사할 그러니까 실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조차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졸속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 모든 책임이 공수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고 이런 이 민주당의 무리한 이 공수처의 신설과 검수완박 추진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누더기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사건과 전혀 별개로 진지하게 좀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외부인 접견 금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수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분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쪽에서는 가족까지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뭐 김용현 전 장관에게 거의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던 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 조치에 반발해서 준항고를 냈는데 그것이 기각당하면서 이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대통령에게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수사 상황을 보시면 뭐 주요 군경 수뇌부들에 대한 뭐 수사라든지 뭐 압수수색을 통한 뭐 증거의 채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졌지만 사실 번번이 대통령 앞에서는 가로막혔거든요. 뭐 경호처 때문이라든지 뭐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대통령 비서실의 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을 받는다든지 압수수색 자체가 불가해지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 대치하다 돌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그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가족까지 접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대통령이 해왔던 행태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저는 불가피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공수처의 미숙함을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전에 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졌느냐. 저는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했던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내란죄 피해자로 입건된 상태 아닙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어도 이 불소추 특권에 예외가 되지 않는 굉장한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고 싶으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 있었던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셔서 나는 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체포영장 청구까지 안 갔을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다 보니 체포영장 청구까지 된 점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 내란에 주요 가담했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구속 기소가 됐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외부인 접견 금지 또한 당연한 조치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제가 좀 반론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페널티들을 다 감수해야 한다. 저는 이런 주장으로 들립니다. 물론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친 사건인 것도 사실이고 어떤 죄를 묻는다라고 했을 때 보다 그 경중이 높다라는 점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와 이 적법 절차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은 전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행위가 불공정했다라고 해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죄를 묻겠다라고 한다면 이쪽도 당위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치를 중시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족의 접견까지 금지를 한 것은 저는 이 수사 과정 자체를 체벌의 일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심각한 우려가 드는데요. 아까 증거인멸의 우려를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증거가 충분히 채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가족의 접견이라는 것은 변호인단 접견과 다르게 이 모든 이 과정이 녹취가 되고 이 영상이 채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접견 과정에서 뭐 증거인멸과 같은 수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용현 장관 예도 드셨지만 그 당시엔 긴급 체포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99% 가까운 이 관련자들이 다 신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굳이 이 가족에 대한 접견까지 금지시킬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족 접견을 허용했다라고 해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타났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건강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하고요. 또한 이 민주당 측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도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토리는 내가 입양해서 키우겠다. 사실 이런 정치적인 조롱 섞인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올 가능성도 낮은 상태에서 이건 그냥 망신주기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어떤 수사상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전혀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 결과적으로 또 기소를 해야 되는 건 검찰입니다. 검찰이 이제 법정에서 이 공소장을 작성하고 이 증언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수처가 벌였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검사가 이 페널티를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공수처가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도 불발로 끝나면서
사건의 검찰 이첩 시기가 이렇게 되면 빨라지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검찰의 기소까지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공수처도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이 있겠죠. 예. 뭐 공수처 나름대로는 이 체포까지 어렵게 성사를 시켰던 만큼 본인들이 조금 더 이 사건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체포하는 뭐 과정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뭐 수사, 그다음에 기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협의가 될까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현실론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강제 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좀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기 이첩만이 결국에 유일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 검찰 측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제안하고 협의를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요. 저는 뭐 조만간 어떤 모종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좀 조기 이첩을 고려를 공수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수처에서 이제 검찰로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검찰로 이첩이 된다면 검찰 조사에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랄까요? 태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이 묵비권을 비롯한 방어권 행사들이 정당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로 이제 수사가 이양이 되고 나서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좀 최대한 이 어떤 수사의 경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여러 전략을 또 구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수사까지 부정하게 됐을 때는 좀 여론의 압박을 버티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사에 임하지 않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도 직접 변론에 나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선 그 어떤 변호인단보다 더 확고한 자신만의 어떤 논리와 신념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오히려 공수처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빠르게 검찰로 넘기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좀 더 뭉개고 강제 구인을 통해서라도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중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어제 나온 보도들을 보면 원래 열흘을 나눠 쓰기로 했는데 네. 구속영장 기간을 오히려 이게 검찰 측에서 이 공수처 입장을 들어보니 갑자기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좀 유보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좀 지나치게 어떤 자신의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서 좀 사태를 더 미궁으로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게 어쨌든 기한이 정해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뭐 이걸 이첩을 하든지 기소 시점은 다음 달 초로 대략적으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내란 특검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 기소하기 전에 특검이 출범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이제 실효성을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법을 통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양심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군을 보냈던 장소는 국회이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도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대통령이 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힘을 그동안 합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 특검법 보이콧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지나온 것이 사실인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안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내란 혐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지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지만 기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공소 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맞물리게 될 어떤 대선이라든지 정치적인 국면의 소용돌이 속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 특정한 정권에 유리하게 움직여 왔던 것, 특히 뭐 김건희 여사 사건을 대했던 검찰의 태도라든지 대통령과 관련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미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떤 뭐 수사, 기소, 뭐 그리고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과연 이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한 점 논란이 없는 어떤 수사의 결과를 남기고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단 한 툴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특검만이 결국에 답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각자의 기관들이 수사를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미진했던 부분까지도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이제 무용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진상 규명에는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빨리 이 부분을 공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이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 이제 외부인 접견 금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도 일단은 공수처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외부인 접견 금지를 했는데 서신까지 이제 금지를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사건을 언제 검찰로 넘길 것이냐에 대해서도 두 분께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 조사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취해졌던 조치와 뭐 유사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 가족이나 친척의 접견이 금지가 됐었고 이 서신 금지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뭐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동이 된 거고 그만큼 이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메신저 앱을 탈퇴하거나 이런 정황들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이 검찰과의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은 뭐 조기 이첩의 가능성을 배제를 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강제구인이 두 차례 정도 뭐 실패를 했다라고 뭐 한 차례 정도 실패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바로 이 검찰로 이 사안 자체를 넘기겠느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 좀 피력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문조사라는 대안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 강제구인을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방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공수처도 그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 이게 어쨌든 조기 이첩의 가능성은 최대한 일축을 하고 공수처 선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뭐 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구속 발부 사유도 그렇고요. 외부인 접견 금지도 그렇고요. 서신 금지도 그렇고 결국에 다 증거 인멸이 이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이후에 이제 뭐 구속 적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혐의 자체가 그 증거인멸 교사였지 않습니까? 위증 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1야당으로서 이제 공적인 지위를 생각했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뭐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고 이런 수사상의 사실 예외 임의 규정들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까지 모조리 끌어와서 이 방어권을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저는 대단히 나쁜 수사의 선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증거인멸 가능성의 어떤 근거로 텔레그램 탈퇴, 휴대폰의 교체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11월 중순경에 그 명태균 사태가 한창 비화가 됐을 때 윤 대통령 부부가 사적 소통이 너무 잦다라는 언론의 비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휴대폰을 교체한 것이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할 거라는 전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그 혐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도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앞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주요 뭐 군, 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뭐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증거 채집도 잘 이루어졌지만
있지만 결국 대통령 본인을 향해서는 어떤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됐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뭐 삼청동 안가 뭐 CCTV 이런 부분들도 계속 뭐 확보가 안 되고 뭐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이런 부분도 이제 확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들이 이제 주어졌던 거다. 실제로 지금 보면 김성훈 그 대통령 경호처 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주요 뭐 방첩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특전사령관 이분들의 이 비화폰 서버 그 기록을 삭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텔레그램 탈퇴라든지 이런 뭐 메신저 앱 바꾸고 뭐 휴대폰 바꾸고 이런 게 계엄 이전의 일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대통령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미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총선 전부터 이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전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바꾸는 것 자체는 결국 그 전에 계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지워질 가능성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관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것이 뭐 이제 윤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이 통치 과정을 털어봐야 한다라는 되게 위험한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증거를 수집할 때도 이제 군사 공무상의 비밀에 대한 또 보호가 필요한 것이고 또 대통령실이나 이 관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휴대폰을 통한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휴대전화 기록은 이미 통신사에도 남아 있고 또 상대 통화를 받은 상대 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혼자 증거를 인멸한다라고 해서 그 증거인멸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거에 이 사태가 벌어지기도 이전에 그런 그런 휴대폰 교체나 텔레그램 탈퇴 등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이 단순히 구속영장 발부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들의 접견까지 모조리 금지하고 서신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수처 브리핑 속보 이전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상목 대행의 발언을 들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내란 특검법이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거 양심과 책임이 없는 행동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나치게 명분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명분과 전혀 별개로 수단적인 적합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조본이 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을 해서 이미 99% 이 관계자들의 신원이 모두 확보가 됐거나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자체가 애초에 특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행정부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을 때 보완적 측면에서 국회가 특검을 진행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명분만을 앞세워서 사고만 터지면 정쟁의 수단 중에 하나로 특검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기한 측면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이 한 차례 무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외환죄를 또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외환죄를 마지막에 철회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법안을 내란죄도 넣었다 빼고 무슨 뭐 외환죄 넣었다 빼는 이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환죄는 이게 군사 공무상의 비밀까지 모조리 압수수색을 해서 이것들을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어떤 외교적인 현안들까지 다 보안상의 문제들이 공개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서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을 아무렇지 않게 올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뭐 책임감이 없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사명의식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당장 이 법안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공표를 했더라도 이게 그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최소 한 달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를 가정했을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특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하급 장교라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하급 장교를 수사하기 위해서 이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수백억의 예산을 들이는 게 과연 타당하겠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되고요. 그 수사에 동원되는 인력도 저희가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민생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검찰과 이 조사 인력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마치 그냥 정쟁의 수단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국민적인 피해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야가 상충하면서 각각의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 내지만 정권 연장 목소리가
정권 교체 목소리보다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는데 이러한 지지율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일단은 좀 유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의 결과를 뭐 부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론조사가 온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담아낸 적확한 여론조사다라고 확신하기도 어려운 국면인 것이 맞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결집을 하고 있고 그 동기에는 이 국민의힘이 잘해서라든지 대통령의 행위가 옳아서라기보다는 이 대통령을 감싸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헌재를 통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론을 통해서 뭔가 이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헌재도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이 지지층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원천적으로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보수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세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크게 실망할 것도 없고 크게 자만할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있었던 어떤 뭐 서부지법 난입 사건, 폭력 사태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지 않은 여론조사라는 점을 또 눈여겨 봐야겠고, 만약에 이 사태가 있었는데도 그 뒤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의 수치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방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더 깊어지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이제 서부지법 사태가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좀 젊은 층 2030 움직임도 좀 눈에 띕니다. 특히나 2030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껑충 뛰었고, 젊은 남성들에서도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의 추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서부지법에 어떤 난입해서 체포가 된 그 사람들을 또 추려봤을 때도 2030 세대가 과반 이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문명화된 교육을 받고 어떤 좀 법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누구보다도 숙고하고 있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왜 이렇게까지 좀 과열된 양상을 보였을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같은 맥락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 입법, 사법 절차 전반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만연해진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터진 직후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전 국민적인 이 정치 고관여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어떤 이미지나 프레임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어떤 행동들을 했고 이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방어를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숙고를 하다 보니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특검과 탄핵밖에 없구나. 그리고 사실상 예산을 감액시키면서 행정부를 마비시켜왔고 그 피해가 우리한테 끼치고 있구나.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박성민 최고께서는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여론조사 자체를 또 부정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만 해도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이 위원회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 검열을 계속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을 항의 방문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전격 취소하기도 하고, 최민희 의원은 지금 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도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내부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지금 진보층 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60%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세대가 그 민주당의 어떤 정치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식을 해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책을 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민주당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까 그 난입 사태 그 자체도 저는 절대 이런 폭력 사태를 한쪽의 책임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과 결국에는 이제 어제 법원 행정처장 역시 우리 사법부가 대법관 회의에서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성의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 영장 발부 판사 개인에게 너무 많은 지금 책임이 돌아가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가 사실상 유죄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는 또 대안적인 얘기도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했던 민주당의 책임도 사실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상에 어떻게 유불리가 반영될 것이다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왜 젊은 세대가 이렇게까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깨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정치권이 좀 자성을 하고 좀 바뀔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나온 얘기요. 여론조사 검증이 네. 여론 통제로 비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여론조사를 통제하는 TF를 만든 게 아니고 여론조사 검증하고 제도 개선하는 특위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론조사 경선을 정비하고 왜곡된 여론조사가 있는지 여론조사 조작 의혹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거를 하겠다고 과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위를 안에 만들었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론조사를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형성 과정에서 편법과 왜곡이 개입되면 정당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여론조사가 설 땅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은 사실 여야할 것 없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했던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의식이 아마 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와서 민주당이 어떤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전면 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악의적이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TF 왜 만들었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조금 그래도 여당의 대변인이시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평화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분노를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양비론적인 접근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분노를 이해한다라는 발언은 결국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서사를 부여해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대법관 회의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대한 이 법관에 대한 테러를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치주의를 강조했고 법치주의가 우리나라의 근간이다. 합법적인 시위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시위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폭도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저는 좀 비겁한 양비론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다 국민의힘에서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제대로 좀 경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짧게만 반박을 예. 해드리자면 이유불문 폭력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그 폭력이 왜 발생했는지를 또 따져보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양비론이 아니라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모든 이 과정들은 복합 다양한 이 요소들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회의에서조차도 우리 사법부도 자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치적인 기회로 삼아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압박할 수단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지점을 우려를 했던 것이고요. 당연히 폭력은 단호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